갈색 정월달에 정월달에 나래 봉소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싱글라이프 세장가른 장밋빛 인생 사랑을 싱글라이프 아따 헐렁하구나. 자, 각하 3번 배웅할 방송 역대 최소 방청객과 함께 시작합니다. 다스베이다 제 128회 시작합니다. 자, 방청객이 또 줄었어요. 이제 5명. 다음 주에는 1명으로 해볼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모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악단 광칠 모십니다. 다시 나오신 이유가 2가지예요. 워낙 반응이 좋았고, 지난 공연 이 다스베이다를 통해 나가고 나서 니네 위험한 곳에 나갔다, 그만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대표님께서 소수사 대표님, 어젯밤에도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이루셨대요. 꼭 나가야 하냐? 저희가 사실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랐다가 거의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서 과거에 이미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랐던 적이 있어요? 정각회라는 네 저희 언제 회사가 블랙리스트? 있습니다. 언제? 2015, 16. 네. 2015, 16. 박근혜 시절에. 네네. 그럼 뭐 익숙하겠네. 익숙하겠어. 그때 호되게 당해서 살이는 중입니다. 그때 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여길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이고. 자, 그런데 지난주에 부탁드린 30초 버전을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걸 하고 나면 돌아갈 길을 불사르는 거예요. 네, 저희가 머리를 좀 써봤어요. 그래서 네. 준비된 곡의 곡명이 있습니까? 주범가. 주범가. 네, 저희 조심스럽게 한번. 조심스럽게. 네. 예. 자, 부탁드려요. 총수님, 주범은 누구죠? 여러분, 주범은 누구죠?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주범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주범을 노랫말에 넣어서 이렇게 불러보는 겁니다. 자, 생황선율 한번 들어보세요. 둘, 셋, 넷. Wonderful voice. voice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 아마 화면을 보시는 분들 함께하고 계시죠? 자, 청수님도 같이 둘, 셋, 넷. 수천만 우리 구독자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 투, 쓰리. 주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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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주범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주범은 짜증을 내어서 고송을 말어라
이야! 야, 멋지다. 본인들은 빠져나가면서, 주문하신 노래 완성됐습니다. 야, 노래 좋아, 멋있어. 야, 이걸로 다리는 불살랐어 이제. 자, 대표님도 이 노래는 들어보셨어요? 네. 이로써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기서. 혹시 다시 생각해보라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사실 아침에 저희가 이걸 신나게 사실은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얘들아 잠깐만 이러면서 연습실을 얘들아 잠깐만.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연습할 때 안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저 얘들아 잠깐만 들어서서 벽에 거울에 기대시면서 이렇게 앉으시더니 얘들아 근데 내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 기억나니 그때? 우리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범만 머릿속에 각자 떠올리는 주범 다 다르니까. 그럼요. 앞에 이제 리듬을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주범은 야, 곡 좋아. 누구나 이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널리 퍼지는 만큼 되돌아갈 수 없는 거지. 자, 들어가시기 전에 어차피 앞으로 나올 무대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지난주에 공연을 보고 야 멋있었다는 반응은 없었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나 너무 이 프로그램 구독하고 애청자인데 너 나오더라 이렇게 너 나 몰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어르신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많이 왔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 팀의 리더 오빠가 그 총수님의 이 프로그램의 굉장한 애청자였어요. 아, 확인 사살이네, 확인 사살. 자, 앞날이 암울한 악당 광칠. 딴 데 갈 데 없으면 저희가 계속 부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예. 저희가 이 뮤지션들한테 이런 숙제, 요청사항을 드리는데 그동안 나왔던 곡 중에 최고의 곡이에요. 야.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걸로 위로를 삼고 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첫 번째, 최백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단촐하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최백은 교수님, 2차 재난지원금 예. 미통당의 선별 지원은 함정이다. 저는 사실 국회를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를 하여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8.15 그러니까 정강훈발 테러에서 봤듯이 이거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죠. 예. 예. 제 살아온 삶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어쨌든 좌초시키려고 사람들의 생명이라든가 국민들의 경제가 망가지던 말던 혈안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돼 가지고 일어난 사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딱 중심을 또 이번에 잡아주시더라고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선별 지원하게 되면요, 사회 혼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악수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 이거요. 중간 어디쯤 나올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후속편입니다. 네? 자, 예. 책 좀 사주세요. 책 좀.
더 이상 이거 안 보게. 자.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요, 잘들 아실 거예요. 성장률 OECD에서 최고입니다. 이게 K방역의 성공이고 재난지원금의 효과입니다. 취업자 일자리에도 효과가 나타났고요. 취약계층 일자리,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에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자영업자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걸 제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쭉 일어났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성장률인데요. 이 왼쪽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3.3%, 2분기에 마이너스 3.3%. 예,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를 만든 게 소비 지출인데 민간의 소비 지출이 그렇죠. 0.6을 만들어냈어요. 유일하게 예. 이게 올랐다.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3.1에서 했던 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0.6으로 올라갔다. 네, 2분기에. 모든 부분에서 마이너스인데 여기만 올라갔네요. 그렇죠. 예. 민간 지출 예. 부분에서. 예. 오른쪽은 뭐냐면은 전년 대비로 보게 되면은 민간 소비가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충분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 규모가. 그러니까 작년에 동기 대비에 여전히 마이너스 2.0이니까 1, 4분기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작년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다. 예. 저거 한 번만 더 줬어도요. 성장률 0%로 만들었습니다. 취업자가 4월 달에 저렇게 아주 그냥 상황이 최악이었었는데 4월, 5월, 6월, 7월 계속 개선돼 간단 말이죠. 일시 휴직도 마찬가지예요. 예. 113만이나 되던 게 7월에 들어가서 23만으로 줄었고 예. 임시직도 마이너스 40에서 4월에 한 60만 됐다가 저렇게 줄어들었죠. 일용직도 마이너스 17만에서 7월에 마이너스 4만 4천이 됐다. 다 개선됐다. 예, 개선되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소매 판매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5월 달부터 플러스로 반전하잖아요. 소매 판매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5월부터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네. 예, 5월부터요. 6월은 크게 올랐고. 예. 특히 지역 화폐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슈퍼마켓이라든가 소매 판매 이런 편의점의 혜택을 보고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못 썼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백화점.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는 줄었지만 예. 뭐 이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곳들은 무점포, 소매, 예. 슈퍼, 자파, 편의점은 올라갔다. 이 지역화폐의 효과다, 확실하게. 그렇죠. 재난지원금과 지역 화폐 연계된 이 효과지요. 이거 뭐 산업생산도 그 결과로 6월 달부터 반전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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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겨보세요. 모든 분야에서 그러네요. 제가 오기 전에 그 이동주 의원이라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표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신 분이신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얻었는데 8월 15일 날 정강훈발 테러 이후에 지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마이너스 19%포인트나 이미 판매액이 자영업자 매출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2주 만에? 예, 2주 만에. 그러니까 정광훈 발 그 시점부터 자영업자가 마이너스 10%예요, 2주 만에? 마이너스 19%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벌써. 이거.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예.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게요. 한 가지가 이거죠. 왜 고소득자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그래요, 맞아요.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으니까 알아서 쓰라고 그래. 왜 줘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무상급식 때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코로나19 사태가요.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전체 가구 소득계층이 다 만약에 충격을 받았으면 전체한테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요. 그 다음에 뭐 정부가 푸는 돈은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금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상급식 때도 이재용 부회장 아들한테 왜 공짜 밥을 주느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공짜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내는 세금은 수천만 원 된다고요. 공짜 밥이 아니에요. 고소득자들도 세금을 많이 내고선 이거 가져가는 거는데 공짜가 아니라 이거예요. 첫째는요. 그것도 있죠. 저는 이게 국민이면 다 같이 누려야 할 권리 차원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봐야지. 국민이면 다 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세금을 내고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우리 사회 속에서 소득도 안 줄어든 사람한테 왜 줘야 되느냐. 상위 소득자들도 소득이 줄긴 했다. 예, 넘겨보세요. 네. 지난 22일 날 통계청에서 그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발표했어요. 2분기면 4월, 5월, 6월 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올해 예. 증가한 소득이 오른쪽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에 놓은 부분이에요. 예. 하위 10%가 14만 원 증가했다는 얘기고 예. 상위 10%가 28만 원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드는 이게 추가된 소득인데 재난지원금이 직업이 없었으면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득을 플러스로 만든 거예요. 순 증가의 기준으로 봤을 그렇죠. 전체 가계가 다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넘겨보세요. 5분위로 본 겁니다. 하위 20%가 순소득이 16만 3천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위 20%도 20만 5천 원이 줄어든 거예요. 중산층도 한 20만 원 줄어들고 이게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월급쟁이들은 타격 안 받았겠지 하죠. 하위 20%도 7만 5천 원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1만 8천 원 감소했고 상위 20%도 13만 2천 원이 감소했어요.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자영업자가 나옵니다. 이제 하위 20%가 3만 1천 원이 감소했고 상위 20%는 42만 5천 원이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큰 식당 하는 사람들도 타격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종과 관계없이 다들 타격 보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연락들이 많이 와요.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상위 한 그러니까 20% 내에 드는 사람이야. 근데 올해 그러니까 타격을 받아가지고 하위 50%나 하위 70%를 끊으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못 받게 되고 진주에서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용실도 굉장히 타격을 보잖아요. 차압을 당한 이런 상태래요. 손님도 끊어져가지고 참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별 지급을 했는데 거기서 배제가 됐다 이거예요. 작년도 소득 이런 거 보니까. 타격은 오래 입었는데. 예. 근데 이제 옆집에 60대 이상 분들은 일도 안 하고 그러는 지원금 같은 거 받으신 거예요. 자기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도 못 받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올해 타격 입은 걸 어떻게 반영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뭐냐면은 과거의 경기 침체 때는요. 상위 계층들은 소득 후퇴가 안 일어났었어요. 대개가요. 근데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고소득자도 타격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구별해내야 되겠냐 이거예요. 작년에 고소득자라 해가지고 배제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렇죠. 올해 예.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선별하려면은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작년 소득 기준으로 올해 타격 입은 건 어떻게 기술적으로 파악해낼 것이며 고소득층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 또 배제하느냐 형평에도 어긋나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 재난은 모두가 맞습니다. 당했기 저도 때문에 동의해요. 경찰이 너 고소득자니까 출동 안 해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 동의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국가 부채를 얘기할 때는요.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절대액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포 분위기 만들고 3차 추경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게 GDP가 한 1930조 정도 됐었고요. 국가 채무가 한 839조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조 3천억 원을 돈을 푼다고 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건 산수입니다. GDP가 14조 3천억 원이 최소한 증가합니다. 예, 국민들한테 나눠줬으니까 돈을요. 내 주머니에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만큼이요. 예? 그러면 갚게 되면 1944조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예? 아, 이게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14조 3천억을 재난지원금으로 풀었는데 이 금액은 다 지역경제로 지출됐으니까 GDP 규모가 또 그만큼 증가한 거 아니냐. GDP 규모가 1929에서 1943이 됐고 그리고 분모가 839에서 853으로 늘었다고 하도 양쪽 다 늘었기 때문에 예. 비율로는 똑같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다 썼죠 이번에 예. 거의. 지역에 있는 음식점 가서 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 세금 냅니다. 아 그렇죠. 부가가치 세금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8,220원 정도가 부가세가 거쳐요. 부가세는 정부 수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정부 수입이잖아 저거요. 그럼 저건 이제 채무에서 저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한 식이 그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이제 그러네.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부모는 예. 1929에서 예. 14조 가량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 분모가 커졌고 일단 예. GDP가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채액도 증가하고 세금 정리하면 그리고 부채가 이제 여기는 그만큼 늘었는데 대신 그 부가세가 들어갔으니까 이만큼 빠지고 그래서 하면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은 변함이 없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다가 깔끔해. 예. 아 이거 산수 문제 이건요. 깔끔해. 이해했어.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자 재난지원금을 안 줬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안 줬을 때, 오히려 예, 안 주게 되면은 자 이주열 하는 총장은 뭐라 했냐면요, 국회 나와서 우리가 6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0.2%로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1%로 떨어질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럼 1%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 명목 GDP가 한 19조 한 1,000억 원 정도 감소해요. 그러면 그 분모가 줄어든 거죠. 분모가 작아졌겠죠. 예.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는 하나도 안 변해도 예. 분모가 이익 작아졌으니까 벌어가지고 이익이 증가해. 오히려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 올라간다. 증가한다고. 오, 아이 깔끔해. 아, 추격을 해서 예. 오히려 그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유지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걸 안 썼으면 경제가 더 추락했을 테니까 GDP가 줄어들 테니까 네. 분모가 작아져가지고 네. 부채 비율은 더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돈을 써서 오히려 유지한 것이다. 야, 이런 좋은 논리가 있나? 거기다가 성장률도 더 떨어지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타격 보잖아요. 자영업자가 650만이고 임시직 일용직이 한 600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일자리 타격 봐요. 그렇죠? 야, 지급 안 하면은 이거 좋은 논리다. 그럼 아주.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아, 국가 재무 건전성도 안 해준다면서 성장률도 방어하면서 일자리도 지키는 이거 하고. 교수님, 제가 이때까지 본 논리 중에 제일 깔끔합니다. 아니, 지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지 간신히 이해했어요, 그때는. 아, 그래요? 네. 총수 이해시키면 사실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아주 네, 이거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자, 그런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걔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레토릭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100%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조선일보가 8월 24일 날 뭐라고 했냐면요. 문재인 정부 끝나는 2022년에 국가 채무 1,000조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식의 기사를 내보냈어. 이거랑 비슷한 얘기야, 둘 다가. 빚쟁이 된다는 거죠, 나라가. 이건 뭐냐면 국민들 저하는 거죠. 예. 2020년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2020년에 GDP도 증가하잖아, 같이요. 분모도 커지는데. 네, 분모도 같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분자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모는 얘기 안 하고 분자를 비중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군자주의자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정 건전성은 우리나라가 OECD 최고로 좋단 말이에요. 교수님, 예? 이거는 100만 분도 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지 가는 넘어가고. 거고. 자, 넘어가고. 방역과 경제를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역도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경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동주 의원이 조사한 거 보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고 보자? 그 사람들 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다시 살릴 거냐 이거예요. 한번 문 닫고 나면요, 빚더미 않습니다. 다시 재기 못해요, 거의요. 그런 점에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접촉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우리 비대면으로 소비할 수 있잖아요. 배달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배달 앱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배달 서비스를 그러니까는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공공배달 앱 같은 준비가 안 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자영업자들 좀 지원을 해주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방역과 경제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예. 교수님. 자, 그러니까 공공배달앱이나 배달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렇죠. 예. 아이디어를 그쪽에 집중해야지. 예. 방역 때문에 재난지원금 논의를 다 끊어버리면 안 된다. 빨리 시작해야 된다. 3단계 거리두기를 대통령이나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3단계 거리두기 하면요. 지금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경제요. 그러니까 미통당이 3단계 빨리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 미통당이 선별 지원하자는 것도 그게 암수래니까요. 카페나 식당까지 다 문 닫게 만들고 선별 지원하게 만들면 불만이 폭발하겠죠. 그거 지금 기대하는 거라고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많이 뽑아놔주면 좀 다 할 줄 알았는데 참 역시 내가 필요하구나. AS까지 해줘야 돼. 3단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단계라고 하니까요. 지금 3단계 안 했는데도 자영업자가 픽픽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OECD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좋다 보니까는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국민들 경제와 생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들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요. 자기들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입니까? 교수님. 자, 새벽팀 요새 구독자 몇 명입니까? 13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13만 7천. 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광고. 어디 보자. 내가 너희 둘의 궁합을 보아하니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는구나. 잘 맞는 톳과 두부가 만나 만들어진 톳두부 스낵. 100% 제주 자연산 톳과 국산 콩, 햇섭 공정을 통해 만든 제주 코시롱 톳두부 스낵.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제주도 해녀가 채취한 자연산 톳, 다시마, 그 두부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다네요. 맛은 있습니다. 예. 딴지마켓에서 잘 팔립니다. 중년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왜 비타민 하나 사면 하나 기부하는 비타민 에너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만든 제품이에요. 폭포수 골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 딴지마켓에서 3번째로 잘 팔립니다. 폭포수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봐. 자. 바스 탈취제는 뚜껑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냄새를 잡아줘요. 흡착성이 강한 활성탄이 공기 중의 악취 분자를 싹 제거해줘요. 국내 환경에 맞게 더욱 새로워진 리뉴얼된 바스 탈취제예요. 국민 탈취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보세요. 요즘 냄새 많이 나잖아요. 예. 이거 좋습니다. 어떻게 좋냐? 냄새가 없어져. 그럼 되는 거 아니야? 탈취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살균기를 사가는 사람이 많아 요새. 근데 문의가 와요. 거꾸로 뭐냐면 이 희미한 전등 같은 거를 20초 비추면 정말로 바이러스가 죽냐 이거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코로나 시대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른 거예요. 세균은 자기 복제를 하는 단세포고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못하고 세포를 숙주를 삼아서 복제하는 거예요. 다른 건데 뭐 비누는 이렇게 거품이라도 나고 손을 씻으면 상쾌하기도 하니까 뭔가 제거되는 느낌이 나잖아. 근데 이거 비춰가지고 20초 만에 이게 다 죽냐 이거야. 죽어! 자외선이라는 게 빨주노초 파란 보라, 자색 바깥의 광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외선이야. 그래서 가장 파장이 짧은 자외선 중에서도 UVC 요거는 왜 오존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안 된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존층에서 이걸 흡수해요. 이걸 흡수를 안 하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죽어. 왜 죽느냐? 생물 시간에 DNA, 염기서열, 이중나선 구조 이런 걸 배웠던 게 생각날 것만 같은 착각이 들죠. 근데 그 DNA 염기 중에 티닌이라는 게 있어요. 이 UVC 광선이 이 티닌을 조져버려요. 파괴해. 그리고 바이러스는 지방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외피의 단백질을 또 파괴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얘네가 더 이상 자기 복제가 안 일어나니까 UVC 광선을 쬐면 그렇게 티닌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파괴하거든요. 이 UVC 광선이 제대로 나오면 그게 좋은 살균기예요. 근데 시중에 있는 것 중에 공업용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게 요놈이라 요놈을 선택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다.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죽는 게 맞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비치면 빛이 닿는 곳에서는 죽는다. 그래서 피부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 시간이야?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거 외출했다가 거기에 비치면 20초만 비치면 그 빛이 닿는 곳에 있었던 바이러스 세균은 죽어요. 그 원리상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됐다고. 이 정도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보다. 그게 뭐 찝어서 이제 이혼 사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숨 쉬는 것조차 싫을 정도로 정이 다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네, 뭐. 한문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요즘 핫한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업자 또는 업계 또는 갭 투자하는 법인이나 선수들 입장만 반영된 기사가 넘쳐 났었는데 한때 본인도 업계에 계시다가 이제 그만 좀 먹어라 라며
앞에 나서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응원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 점점 이제 수위가 올라가니까. 예. 슬슬 태클 들어오지 않나요? 태클을 못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팩트에 기반해서 던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인상적이어서 다시 한번 간단 정리하면 총선 직후에 아무런 특별한 부동산 사건이 없는데 갑자기 패닉바잉 기사가 막 쏟아져. 그 기사를 보고 실제 패닉해서 막 바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거래 물량이 엄청 치솟았어.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분석하기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고 나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고, 그러면 갭 투자로 확보하고 있던 물량 같은 경우에 가격이 떨어질 게 거의 자명하니까 그 전에 털고 나가고 싶으니 패닉 바잉이라는 시장 교란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냈다. 그래서 자기들 물건을 떠넘긴 것이다. 그런 사건이다. 실제로 갑자기 치솟았던 물량은 최근 급격하게 떨어져서 10분의 1, 20분의 1로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걸 짚어주신 분들이 그동안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왔다. 자,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교란 행위가 많았고 언론이 한통색이 되어 움직였는가 우리 몰랐지. 자, 그걸 짚어주신 귀하신 분 다시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7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닉바잉 해가지고 치솟았다가 네.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심하게 떨어졌죠. 예. 15,000건이었다가 1030건. 그 빌라도 패닉바잉이라는 기사가 또 그 뒤에 났잖아요. 그것도 다 네. 꺾였어요. 그 마찬가지로 검은색, 예. 검은색도 꺾여가지고 이때 물량 털고 나간 것이다. 그렇죠.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총선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시장 교란이 일어나는가 복습을 했고, 자, 이건 뭡니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도 9월 15일이에요, 그날이. 9월 달에 1849개, 10월 달에 1519, 11월에 1163. 그때도 1163을 계약을 했던 거예요, 서울 아파트가. 근데 지금 아까 1034잖아요. 그 당시는 집이 서울에 130만 원씩 아파트가. 지금은 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중치를 계산하면은 1500, 1600, 1700 정도 가야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락한 수준으로 계약을 한 건데 지금 그 수치가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 거품이 있었다는 거죠. 보시면 거래 절벽. 거래 절벽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직전에는 패닉바잉이라고 하더니 그거 없어졌어요. 갑자기 거래 절벽으로 바뀌었어. 기자님들 아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계신데 이제 이 양반들이 전화들이 좀 늘었다. 조금 좋아졌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부동산 관련 기사를 쓰기 전에 그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호가 듣고 나서 썼는데 맞아요. 예. 이제는 교수님한테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고 쓰는 기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네, 있습니다. 예. 네. 박수! 좋은 현상이죠. 예. 왜냐면 아침 시사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기사는 팩트가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때까지 아무도 안 그랬거든요. 알고 공범이 되었던 미디어도 분명히 있을 그런 텐데 경향이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맞습니다. 자기도 기사를 썼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작전 세력에 휘둘린 건가? 예,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거래 허가제 비웃듯 요거는 이제 저희가 또 팩트 체크를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열해 드렸고 또 다음 넘어와 주실래요? 25일 기사인데 서울경제 TV인데요. 서울경 반포자이 예. 4억 원 하락. 잠실 리젠트 3억 원 떨어져. 초고가 아파트 하락세. 예. 중저가까지 이어질 듯. 네. 작아놨더니 1억 올라 앞으로 연말이 될 듯. 이거는 정확한 거죠. 이분이 공정보도를 하신 거죠. 이게 맞는 기사다. 정확한 기사죠.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수요자들은 관망세에 들어갑니다. 집주인들이 집값을 내립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실제 거래도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거품이 점점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 아파트로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안정화가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교수님이 사실 다스베이더에 처음 나와서 말씀하신 거죠. 예. 강력한 맞습니다. 대책이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이 기사는 정확하게 반영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칭찬 기사네요.
칭찬 기사죠. 이런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기사. 요 앞에 기사하고는 정반대의 기사예요. 참 부끄러운 기사죠. 부끄러운 기사. 잘된 아니, 기사와 부끄러운 기사. 아니, 거래량이 벌써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호가 중심으로 네, 맞습니다. 옆에 땡겨온 보시면- 겁니까? 맞습니다. 옆에 보시면 노원구, 상계동, 도봉구, 창동, 강북구, 미아동 3개를 샘플로 넣어놨어요. 샘플로? 기사를. 네, 그래서 제가 또 팩트 체크를 다 했어요. 실제로 진짜 그런가? 봤더니 거래가 없어요. 7월 이후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거를 갖다 다시 쓴 거예요. 지금 8월 달에 다 됐는데 8월에 하나 딸랑 있어요. 7월 15일 이후 단 한 건 거래.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2달 동안 한 건 거래가 됐는데 그거를 딱 한 건 기사에다- 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안 잡힌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옆에 보니까 미아동은 가격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물건도 있어. 도남동 가니까 또 가격이 떨어졌어. 보시면 8억 8,500이었다가 8억 4,800으로 떨어졌죠. 4천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써야죠. 기사를. 이런 건 다 안 쓰고 그냥 억지로 만들어 쓴 기사죠. 다음 또 넘겨주시면 또 똑같아요. 거기에 상계동 주공실단지가 나오는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우측에 보시면 7월 9일 6억 4천. 근데 7월 17일 얼마예요? 6억 800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10%가 하락한 거예요. 이걸 기사 써야죠. 안 쓰죠. 그죠? 한 2, 3주 전처럼 패닉 바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이제 못 쓰겠고 못 쓰죠. 어떻게든 그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사례가 너무 없다 보니까 두 달 동안 한 건 있는 거 가지고 다음 장 넘기면요. 창동 동아청소이라고 있어요. 네, 보시면 역시 25.7평이잖아요. 최근 9억에 거래되면서 25.7평. 기록을 깨트렸다. 이렇게 써놨어요. 25.7평 가격 얼마예요? 6억 6억 3천이에요. 근데 왜 9억이라고 썼어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뭐지? 여기는 아니 6억인데 왜 6억인데 9억이라고? 왜 9억이라고 썼어요? 이거 완전히 허위 기사잖아요. 그래서 33평이 9억을 찍은 게 있나 봤더니 이것도 없어. 아, 33평. 혹시 다른 평수를 잘못 적었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또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그것도 9억도 아니고. 안 돼. 이게 도대체 뭘 보고 썼나? 이 평수에는 이 가격이 없고 6억인데 9억이라고 썼고 더 큰 평수에도 이 가격은 없다. 없잖아요. 7월 3일 8억 6,500 그죠? 7월 달 거래. 올라가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쭉쭉 떨어졌죠. 그러면 8억 6,500 신고가는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옛날 얘기를 갖다가 엊그제 기사를 낸 거예요. 이게 기자가 할 건 아니에요. 이게 최근 9억 거래됐다는 근거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전혀. 아유 그냥 팩트 체크할 가치도 없다는 판단이 든 거죠. 그러니까 바쁘셔서 그랬다라고 생각은 해요. 바쁘시니까. 그죠? 사실이 전혀 아니네. 가격이 거의 3억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기사라고 낸다라는 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없죠. 그냥 그런데, 네. 이 기사만 보면 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나 보다. 이거는 진짜 국민들한테 죄 짓는 거죠. 자, 그래서 전망이네요, 전망.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전망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7월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돼요. 서울 시내에도 지금 한 2만 세대가 올해 안에 분양을 하거든요. 그럼 분양가가 20에서 30%가 저렴해요. 옛날 집인데 고가에다가 살 일이 없잖아요.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한둘 아니면 작전이겠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전거에 누가 찍어줘야 딴 사람이 오면 조금 비싸게 팔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임대차 3법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4년 동안 여유가 생겼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4년, 7년 안에 127만 원을 공급을 해요. 미래 예측이 가능해서 대비가 가능해요.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게다가 물건이 또 나와. 어떻게 나오냐. 세금 통과됐잖아요. 8월 4일날. 진짜로 잠 못 자는 갭 투자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특히 자기 자본이 좀 적으신 분들. 세금이 쭉쭉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파산이에요. 그분들은 파셔야겠죠. 그 물건들이 또 나옵니다. 갭 투자분들은 물건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임대사업자. 박근혜 때 시작을 해서 4년 차가 된 매물들이 몇십만 차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들이 임대사업자 기간 4년 딱 끝나고 나서 1년 안에 못 팔면 양도세가 중과예요. 당연히 팔아야죠. 그럼 물건으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 수요자들은 여유가 생겼어. 지금 당장 안 사도 돼. 그러면 패닉 바잉이 아니고 패닉 셀링이네. 셀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조건부 주택매물이라는 게 있어요. 9.13 대책 때 2년 전에 주택을 1가구 2주택 담보대출을 줄이고 막 이랬잖아요. 이때
집이 있는데 또 전세 끼고 사는 사람한테 그럼 2년 안에 집을 팔아라, 먼저 있던 집을. 아니면 대출해준 돈 다 회수하겠다 됐어요. 그 집이 또 괴돼요. 몇만 채 되는데 서울에 물량이 나오게 돼 있다 하반기에. 팔아야죠. 안 하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지금 줄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무주택자 서민들께서는 4년이나 2년의 여유가 있으시고 당장 안 사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공급하는 내년에 사전 분양 6만 채가 나오잖아요. 서울의 통상 물량이 3만이에요. 1년에. 3만이면 적정량이고 4만이면 조금 많아요. 근데 6만 개가 내년에 나와요. 이것까지 또 나와요. 물건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다. 패닉 바잉 기사를 막 쏟아냈던 것은 선수들은 이렇게 될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빨리 털려고 했던 거래요. 막판 그렇죠. 털기. 잘 털었죠. 그 막판 털기에 조중동, 경정경이 다 올라타서 그렇죠. 같이 다 탔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 부동산 정책 공격해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감 맞습니다. 예, 키우고 맞습니다. 지지율 떨어뜨리고 자기들 물량은 털어내고. 네, 사기라 그래야 되나요? 뭐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 시절도 지나갔기 때문에 끝났죠. 이제는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첫 시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 경경경은 또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그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미리 나올 시나리오를 이 친구들이 또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는 제가 좀 막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틈만 보고 있겠죠. 틈만. 그럼요. 예전에 뉴스테이라고 기업 임대형 주택 박근혜 때 했었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건설회사들이 다 사업성 없다라고 막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정부에서 명분이 쓰잖아요. 사업성을 높여줄게. 그러니까 사업성 없다는 기사를 때려야 우린 참여 안 한다.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막 줘요. 그거 이미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자들이 사업성 없다고 언론을 통해서 부추겨가지고 정부가 못 이기는 척. 네, 그 정도까지. 그 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네,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그 정도면 이해되시겠죠. 작전 짜기 시작할 거고 정부 관료 중에 약간 그쪽에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또 명분을 만들면서 되게 쓱 하면 경계해야 된다. 많이 경계하죠. 자, 교수님. 네. 그 감시는 교수님이 해주시고요. 이상한 낌새가 나오면 삐뽀 다시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 요새 감독기구 얘기 나오잖아요. 계좌 추적권이 국토부에 없습니다. 이게 생기면 국민주거복지 안정은 그냥 정리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행위도 엄벌에 처하는 그리고 상시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계좌 추적권이 있어야 돼요.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딱 7개 있죠. 여기에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계좌 추적만 하면 어떤 사람이 작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며칠 전에 홍남기 장관님 이거를 신중해야 된다. 신중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국민주거복지가 100% 안정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애인에게 논의 주스를 내리라는 어명이요.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위대에서 100% 유기농 논의로 만든 주스라 괜찮다 하셨소. 이럴 수가. 이 정도면 먹을 만하겠소. 사근이 만극하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내위드 논의 주스는 더 이상 몸에 죄지지 말고 사시오. 신양시장 모시겠습니다. 자, 5명으로 줄었어 이제. 자체적으로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음 주는 2.9단계까지 한번 해보려고. 다음 주 딱 한 명 뽑으니까 미리 신청하세요. 그분한테는 우리 라면도 무료로 대접하고 서비스 하려고. 귀하신 분이니까. 예. 라면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빨리빨리 하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표창장 이번 정경심 공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초기부터 요구했던 거거든. 검찰 니네 그렇게 주장하는데 니네가 시연해 보여봐. 그게 되나. 바로 그 타이밍이 온 겁니다. 자, 후배가 취재했죠?
네, 우리 김태형 기자가 또 갔었고요. 예. 김태형 기자가 끝나자마자 뛰어나와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가? 이랬더니 시연을 해보래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난 거야?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 헛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대검에 있는 포렌식 하는 그 담당자가 직접 나왔고 반대 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러니까 포렌식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닌데요.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이 타임라인에서 왜 출력한 건 하나도 없느냐? 라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자들이니까. 그렇죠. 예. 검찰이 덧붙인 거네요. 그렇죠.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 교수가 자기 PC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해서 자기 집에서 출력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출력을 하면은 기록에 남아요. 그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없느냐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무슨 얘기냐면 PC에서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럼 PC에 로그 기록이 남아요. 남죠. 여러분들은 안 뒤져보지만 이벤트 기록이 남아. 검찰이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프린트했다고 하는데 그 로그 기록이 있느냐 물어본 거지. 예, 프린터 기종이라는 게 다 나와요. 그렇죠. 그게 왜 없냐? 대답을 못 해요. 이거 완전 소설이네. 그러니까 이 PC로 집에 있는 어떤 프린트 기종을 연결해서 프린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니네가 그런 주장을 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기록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얘기를 했는데 다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말하자면 검찰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만들면 밑에 노란 줄이 나온대요. 근데 노란 줄이 없어. 왜 노란 줄이 없냐? 상장 원본에 맨 밑에 노란 줄이 있어요. 근데 검찰이 말하는 그 픽셀대로 하면 그 노란 줄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우고 그러려면 포토샵이라든지 이걸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PC에는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쓰는 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가 아니에요. 잉크젯 프린터예요. 잉크젯 프린터는 여러분 아마 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잉크 번진 것까지 다 보여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방배동에 있던 IP 주소하고 이 컴퓨터에 남아있는 IP 주소하고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배동에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가 비슷하던가 했더니 보통 그 IP 주소가 4자리잖아요. 네. 앞에 2자리가 비슷하다. 복권 2자리만 갖으면 다 복권 다 당첨식 혹시 2자리만 19168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도 할 안 수가 되는 없어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억지다. 억지죠. 컴맹인데 네. 38분 안에 타임라인에 보면 그걸 다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38분 안에 하냐. 상장을 그 스캔을 뜹니다. 그 부분을 캡처를 해서 워드 프로그램에 갖다 붙여요. DOC로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불러와가지고 그 상장 하단부를 다시 오려냅니다. 다시 캡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번에는 JPG로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그 JPG로 저장된 것을 HWP 파일에 옮겨서 상장 용지에 쓱 갖다 붙였다. PDF도 한 번 있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PDF로 바꾼다. 더군다나 포토샵 프로그램도 없는 컴퓨터에서 그 노란 줄을 지우고 어떻게 지웠지? 아래 한글 버전이 2010년 버전이에요. 그걸 하려면은 그림 파일을 불러가지고 아스키 편집기를 쓸 줄 아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주인공이 무슨 집에 갇혔는데 적들은 막 침입해 오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뭐 주방 세제, 전기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폭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상장을 만들어 맥가이버 다 만들었다고 쳐. 프린트가 없는데 어떡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어요. 해봤더니 조민 씨의 표창장은 레이저 프린터로 프린트된 것이 맞다. 레이저 프린터로 프린트된 부분은 이러이러 저러저러 해가지고 이 사람을 표창함까지가 레이저 프린터로 프린트된 것이고, 맨 밑에 있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애는 은박, 그 다음에 그 대학 로고와 함께 상장 용지 형태로 인쇄된 것이다. 출력된 그러니까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용지에다가 그 글자만 써가지고 출력했다는 거죠.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최성애라는 이 부분이 네. 원래 인쇄돼 인쇄돼 있는 상장 용지가 있다. 프린터로 프린트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보고 유리화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얗게 된 부분만 레이저 출력한 것이고, 레이저 프린터는요 열이 많이 생기죠. 분말 형태의 잉크, 쉽게 말해서 토너를 붓습니다. 그걸 열로 여기 종이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가 된 부분은
열로 인해서 종이가 살짝 변질이 돼요. 저기는 프린터로 인해서 열화가 일어났고 나머지는 원래 인쇄된 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밑에 뜯어붙인 게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동양대에서 이런 상장 용지가 있냐? 있다. 그러면 다 끝난 얘기인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쭉 했단 말이죠. 그럼 검찰이 자기 주장을 입증하려면 뜯어붙이는 과정을 실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럼 검찰에서 한번 그대로 실현을 해봐라. 그럼 만들 필요 없다. 어쨌든 10분 안에 했다. 판사님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한번 해봐. 만들 필요 없습니다. 검찰에게 드디어 판사가 니네들 주장대로 법정에서 시연해 보여주세요. 10분 만에 할 수 있다니까 라고 요청을 했어. 자기들이 1년을 주장한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보세요 하면서 짝짝짝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한 얘기가 우리는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파일만 프린트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김태현 기자랑 손잡고 막 끼끼끼 웃었어요. 왜냐면 아주경제에서 그거를 몇 번 시연을 했는데 도저히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마지막 파일을 가지고 프린트 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야. 초기부터 이 검찰의 주장을 듣고 못 만든다. 그러면 검찰 주장대로 한번 시연해 보라고 해. 이런 맞아요. 주장을 1년여 전부터 이미 했어요. 드디어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해봐. 그랬더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자신하던 거를 왜 안 해? 하면 되잖아. 그런데 할 수 없다. 만들 필요 없습니다. 만들 필요가 왜 없어? 만들면 다 끝나는데 그 자리에서 입증이 처음에 한 방에 끝난다라고 얘기했던 사건이에요. 표창장. 그렇지. 단계별로 다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나오면 끝납니다. 근데 한번 만들어봐.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야. 사실 이거 언론이 조국 사건을 정상적으로만 보도했으면 일주일은 보도될 내용이에요. 끝났다고. 검찰 그렇게 주장하더니 입증 못해. 시연 못해. 법정에서 거부해. 왜 그렇게 자신 있는데 시연을 못하나. 막 공격받을 일이라고. 시연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끝난 거야. 재판은 끝난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해봤겠어? 해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야 그거 해봐 해가지고 막 시켰는데 아무도 성공을 못한 거야. 아무도. 검찰 내에 누구라도 성공했으면 걔 데리고 와서 시켰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시발. 게다가 그 최종본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프린트를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금 검찰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 과정 전체를 시연하는 것을 해보라고 했더니 안 됩니다. 시연을 거부했어. 거기서부터 망한 거야 이미. 근데 마지막 PC에 있는 파일, 그 파일을 출력해서 보여주면 모든 건 끝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해보면 검찰이 망했다는 걸 알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해봤거든. 그거 해봤거든요. 해봤잖아요. 네. 해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검찰이 딴짓 할까봐 제가 말을 검찰이 못하겠어요. 컨닝할까봐. 네, 컨닝할까봐. 그것조차도 안 될 것이다.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 분명히 출력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해봤겠어요? 자기들이 출력해봤겠지. 상장 용지에다 출력을 안 해봤을 거예요. 결과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해봤어요. 아우 재밌겠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예상치 나온다.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검찰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네. 이 사건을 시연 못하면 얘기 끝난 거거든. 작년에 뉴스공장에서 이미 이렇게는 못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뉴스공장에서는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때 뒷받침해주는 언론은 진짜 없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지. 아니 근데 사실 저도 그때는 큰 관심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모펀드가 워낙 큰 건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승부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 이게 메인이야. 얘기를 하고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언론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들도 시연해보고 검증해보고 출력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안 된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검찰이 법정에서 재현 못했다 공격할 수 있거든요. 아무도 안 하잖아. 나쁜 새끼들 진짜. 도창창에서 사람들이 갔어요. 대학에 있는 교수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 성명서 이런 거 내놓으면서 딸아 미안하다 표창장 하나 못 받아줘서 정유라는 메달 하나 가지고 대학 들어가더니 이 표창장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패스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의 논두렁식의 역할을 하는 똑같은 거예요. 정말 결정타예요. 이거 가지고 기소했잖아요. 청문회 당일날 기소한 것도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사퇴하라고 했잖아. 네, 이거였어요. 사기지 뭐야 이게. 이거를 검찰이 입증해내지 못하면 단순하게 증거를 못 찾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공수처 대상이라고 봐. 이건 수사해야 돼요. 거꾸로. 진짜로. 사람 하나를 그야말로 바보를 넘어서서 원수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거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시국 사건에서 자주 봤던 모습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IP 주소가 전혀 틀렸는데 엇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제법 있었어요. 과거에는. IP 관련해서 농협 사건 생각나십니까? 농협이 해킹 당해가지고 거래 정보가 다 날아간 사건. 그때 중국 IP가 등장했다가 북한의 소행이다 그랬죠. 북한에서 왜 농협 거래 정보를 지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누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날려버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시절 아니에요. 중국 심양 IP였어요. 심양에 중국, 북한 공작원들이 많이 와 있다. 근데 그 그것도 하나를 가지고 웃기는 뒤집어 게요. 씌운 거예요. 웃긴 게 그 어려운 보안망을 뚫고 은행에 거래 정보를 날릴 정도의 해커가 나 왔다 갔다 하고 방명록 이름 쓴 거하고 마찬가지야. 누가 그거를 남겨놔. 가장 먼저 그거를 지운다고 저는 여기서 왔습니다 라고 이름을 써놨다는 건 가짜란 얘기야. 너무 당연하게도.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씨발. 저는 딱 떠오르는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없는 증거 만들어서 엄한 사람 감옥살이 만들고 친구 죽인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건. 그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국가배상 청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까 공장장 말한 것처럼 이건 수사해야 돼요, 진짜. 검찰이 이거 제어 못 하잖아요. 나는 공수처 대상이라고 봐요. 실체가 없는 일을 공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그러니까. 했고 그거를 언론을 뭐 기사를 하나씩 주면서 오로지 뉴스공장만 말을 안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정말로.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고.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 입학 자체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발단이 동양대학교 표창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시연을 못 한다니. 증명- 이렇게 큰 사건을 만들어 놓고 시연을 못 하겠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시연 거부 이게 헤드라인으로 그냥 가면 끝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거를 그렇게 끝났어야 돼요. 예. 그렇게 자신의 표창장을 시연 못했으면 검찰이 개박살 나야 되거든요. 그거를 기자들이 감춰준 거예요. 끝난 걸 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나쁜 새끼들인 거야 진짜. 그 이유는 검찰하고 기자들하고 한 배를 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진짜 이렇게 비겁해. 써놓은 거예요. 요즘 조국 전 장관 계속 소송하고 있잖아요. 따박따박. 오늘 세계일보 1억. 이러다가 강남 부동산 사겠어 진짜로. 논문 발표율이 조국 전 장관이 800%였답니다. 일반 교수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논문에, 그러니까 800%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좋은 교재가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교재도 교재지만 돈이 쏠쏠해. 기자들이 쏟아냈던 기사가 총 100만 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70만 건을 지웠대요. 근데 남아있는 게 30만 건이잖아요. 30만 건에 1억씩이면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앞으로 기자들이 다 사보는 교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관련 기사가 얼마나 비정상이었는지 비교해 보려면 조국 관련 재판은 검사의 질문, 주장으로 제목을 뽑혀요. 그런데 채널A 사건의 이동재 기자, 지금 공판 시작됐거든요. 그거는 이동재 기자 측 변호인의 주장이 제목으로 뽑힙니다. 아주 극명하게 정반대예요. 이동재 기자가 나는 유시민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다. 그게 제목이 돼. 조국처럼 다루려면 녹취록이 제목이 됐어야 되는 거지. 완전 정반대로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똑같은 법조 기자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나쁜 새끼들 진짜. 원래 한동훈하고 한동석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김경수 도지사하고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질본에서 준 기지국 기록에 의한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람은 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남도에서 파악을 해봤더니 그게 1,400명이라는 거야. 그걸 근거로 추정해 보건데 1,000명가량이 휴대폰을 끄고 참석한 게 아닌가 하고 추정된다. 휴대폰을 웬만하면 안 끄거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휴대폰을 반드시 끄세요. 그렇게 1,000명 정도가 휴대폰을 의도적으로 끄고 참석하게 누군가가 유도했다. 이거 어떻게 처벌 못하냐고.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나온 게 12일이었고요. 12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에는 아예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라고 통보를 했다는 이미 겁니다. 했죠. 그럼 자가격리를 받은 순간부터는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그렇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MBC에서 보면 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우리 예식장 간다 조직적으로 꾸렸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간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결혼식 뭐 이런 식으로 달았단 말이야. 그렇게 적어가면서 했다는 것은 그게 어떤 전반적으로 틀을 만든 거라면 충분히 방역 방해행위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저는 되게 충격받은 게 20대 남성인데 휴대전화를 집회 참석 이후로 끄고 서울, 부산, 경남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 근처에 가서 뭐 메시지 같은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켰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경찰에 검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1000명이 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확진 판정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20대는 결국 확진됐거든요. 범죄라는 게 완전히 모든 거를 계획하고 아니라 인식을 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을 하면은 그게 범죄거든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라는 인식과 핸드폰을 괜히 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선을 나중에 역학조사가 들어올 때 이걸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끄라고 지시한 사람들. 교사범이죠, 교사범. 끄라고 지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동네에 경로당에서 자 서울 구경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한 10명 데려갔다고 쳐. 근데 이제 휴대폰을 끄라 그래. 명분을 모르겠는데 껐어. 이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은 빼야 돼. 그런 분들 말고 휴대폰을 꺼야 합니다라고 지시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인솔자들. 인솔자들. 네. 처벌 대상이 되죠.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네, 그 사람 되죠.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처리할 그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휴대폰 끄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끄도록 한 인솔자들. 이 사람들은 뭐 확정적 고의 내지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1000명 정도면 거기 인솔자 대부분이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 시킨 사람이 또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따라가서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전 국민이 받고 있는 피해가 엄청나죠.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고 생명상의 피해도 엄청난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 휴대폰 누가 끄라 그랬어 씨발. 이거 잡아야 된다고 봐 나 이거. 잡아야 된다고. 우리나라 방역의 첫 출발은 추적이에요. 어느 나라보다 빨리 추적해가지고 빨리 검사하고 빨리 관리하는 건데 첫 번째 추적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휴대폰을 끄라고 시키질 않아요. 이전에 태극기 집회 없었어요? 그때 다 끄라고 시키냐고 돌았던 짤도 있었잖아요. 확진자의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실제로 휴대폰 끈 사람이 대거 나오고 있잖아요. 휴대폰을 끄라고 일부러 시켰어. 이번에는 각별한 행위예요. 혹여라도 확진자가 나와도 그 확진자를 못 찾도록 만들어버려야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 그냥 집회에 가는데 왜 그걸 다 꺼? 미필적으로라도 그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언제 끄세요? 곤란한 게 있을 때부터 끄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의도가 있었다. 통상의 태극기 집회 갈 때마다 껐다 없나 모르겠는데 이런 건 처음 등장한 얘기거든요. 태극기 집회 간 걸 막 자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왜 그걸 꺼?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도 신청을 했고 그러면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가는데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 방역행위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소극적으로 자기들 신분을 감추려는 정도였고 이거는 코로나 걸린 걸 감추려고 한 거예요. 완전히 격이다. 그래서 구상권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휴대폰을 끄라고 한 사람들. 조직적인 행위거든요. 여기서 감염 저지가 걸림돌에 걸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방귀 낀 놈이 썩내고 적반하장이라고 오늘 그 정세균 총리, 박능우 장관, 서정엽 시장 권한대 다 고소고발해버렸잖아. 고영일 변호사라는 분이 고소고발을 했더라고요. 기독자유통일당 당 대표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해산시켜야 된다고. 해산시켜야 된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 작년에 프랑스 미식 어워드에서 논 알코올 부분 금메달 땄다고 하는 생강 에이드 이거거든요, 요거. 요거. 진짜 맛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파리에서는 어디서 파냐면 봉막세라라고 하는 최고급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서 파는 건데 얘가 거기서보다 딴지 마켓에서 더 많이 팔려. 깜짝 놀라가지고 딴지 마켓에 감사하다고 제품 대표가 이거 맛있다. 자, 그리고 제가 먹어본 생강 음료 중에 최고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아주 맛있습니다. 물에 타서 먹거나 아니면 음식에 넣어서. 이 양반이야. 예. 이 양반이 만든 건데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파리에서보다 더 많이 팔린데 고맙겠지.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직접 미팅을 제안해 왔어. 이거는 발사믹 제일 잘 팔리거든요. 왜? 맛있거든. 여기서도
파리 물량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물량을 알려달라 요청이 왔어. 그래서 자기들이 왜 15년산, 30년산 통에 넣어서 숙성시키거든요. 그 통을 몇 개를 따야 할지 미리 알도록 알려달라고. 왔으니까 대단히 잘 팔리고 있다. 한번 먹어보면 안다. 각하 3번 배웅할 방송. 자, 주진우 기자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자, 야 우리 방청객 5명이야 이제. 5명이요? 5명. 5명? 자체적으로 네. 2단계 초고강도 네. 조치를 통해서 전체 지금 스택까지 해서 10명이 안 되네? 10명이 안 되지. 야, 다음 주에는 1명으로 줄일 거야. 진짜요? 왜? 그냥 초고강도로 자체적으로 올리는 거야. 저희 낙검수 터지고 이렇게 사람 없는 데선 처음이에요. 자, 원래 주진우 기자가 네. 종교 전문 기자예요. 종교 전문이에요, 진짜로. 조용기 목사의 그 유명한 파리 나비 부인을 밝힌 기자가 주진우 기자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으나 네. 주진우 기자는 거기서부터 커리어를 쌓아서 종교 전문 기자야. 저희 종교 전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기 목사 취재하느라고 순복음교회 6개월 다녔잖아. 네. 그래서 오랜 세월 대형교회 목사님을 따라다녔어. 취재했어.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정강원 목사를 사실은 알게 된 거예요. 이미 15년 전부터 정강원 목사를 취재를 했거든. 네. 그래서 할 말이 많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소망교회 6달 이런 식으로 대형교회는 다 다녔어요. 금난교회도 다니고 저기 명성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큰 목사님들을 계속 취재했습니다. DJ 전까지 대형교회 목사들은 박정희, 전두환 찬양하기 바빴어요. 그냥 빨고 핥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대형교회 목사들이 반정부 투쟁에 선봉에 서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개혁이 미우니까. 그때 서울시장은 이명박, 그리고 한나라당의 대표는 그때는 박근혜. 그때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한나라당이 찌그러들었어. 그래서 조용기 그리고 각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에 나섰습니다. 그때 꼬마 행동대원 대장도 아니야. 그때 그 사람이 전광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보수교회, 초대형 교회의 보수 성향의 목사들이 탄핵 국면에서 열린우리당이 150석인가 얻고 그렇죠. 한나라당이 찌그러졌단 말이지. 네. 그 공백을 이 보수 개신교 대형 교회 목사들이 나서서 그 권력의 공백을 메꾸면서 막 자기들이 뭐 정치를 사실상 하겠다고 나섰는데 나섰죠. 그때 막내 역할을 했던 목사가 정광훈 목사였어요. 그때 한기총 회장은 최성규 인천 여의도 순복음교회 회장이었고요. 대장은 조용기 목사나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를 제가 쫓아다닌 게 헌금을 함부로 쓴 것 때문이었거든요. 돈에 걸리고 또 여자에 걸립니다. 조용기 목사를 따라다니는 게 나비 부인 말고도 수많은 연애 편지를 써요. 너 거기까지 가지 말고 조용기 목사와 관계가 있던 모 부인이 예, 관계가 뭐 폭로되고 그러니까 위험해지니까 파리로 도피를 하셨어.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생활비가 여의치 않았나 보죠. 이제 본인이 책을 쓴 거야. 그동안의 관계에 대해서. 그게 책 제목이 파리의 나비 부인이었지. 나는 파리의 나비 부인이었다. 그때 조용기 목사는 자기 교회를 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아들한테 주기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부인한테 교회를 세습하려고 했어요. 교회 헌법을 뜯어 고쳐서 세습을 하려다가 은퇴한다고 했어요. 제가 기사 썼거든. 그때가 이제 보수 개신교가 정치 세력화, 직접 정치하겠다. 네. 근데 첫 번째 시대예요, 그때. 네. 그때 사학법 개정안을 시비 걸기 시작했어요. 한나라당이 무기력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목사님들 7,000명이 나와서 시위를 버리고 몇 미터짜리 큰 십자가를 메고 밑에다 도르래를 끌고 바깥에 나와서 반정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압승하고
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했을 때 이번 8.15 때 교회에서 문재인 하야투쟁 탄핵을 하겠다고 이번 8.15 때 준비했어요. 이번 8.15 전에 장로들이 다 모여서 집회했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정치 세력화 시도가 열린우리당 때 있었고 예? 이번 시도 역시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배후에 있다. 그때는 그 목사님들이 전면에 나서서 했었고 이번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 문제, 세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면에 나서 그때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때 뒤로 빠지고 전광훈 목사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가 이 보수 개신교 중에서 특히 정치 세력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리고 사실 그분이 아무 말이나 하고 막말하고 막 앞뒤에 맞지도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쪽에서는 논리적이신 분이에요. 작년에 대형 교회가 모여서 3.1절 집회하고 10월 달 집회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청와대를 접수해야 된다. 청와대 진군 투쟁을 하자고 다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뒤에서 지시를 했대요. 그런데 몸으로 막은 사람이 정광훈 목사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어요. 보수 개신교 일각 초대형 교회가 전면에 나서서 정치 세력화할 때부터 막내로 있다가 그 큰 목사님들이 직접 나설 수 없게 되자 얼굴마담 역할을 해오다가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아스팔트의 상징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이 양반이 확 부상한 건 언제냐면 황교안 대표 때야. 황교안 대표가 왜 손을 잡게 되냐면은 대형 교회에서 기독당을 창당했지 않습니까? 2004년에는 조윤기 목사하고 김준곤 목사라고 큰 목사 CCC를 만들었던 그분하고 둘이서 만들었어요. CCC 활동을. 실패했지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2004년, 2008년 계속해서 다 실패했어. 실패했는데 기독당과 새누리당,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하고 투트랙으로 가요. 보수 정당하고 이 보수 개신교 정당하고는 세트로 갔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 그래서 2010년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당원이 되라고, 대의원이 되라고 당원 배가 운동을 전광훈 목사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더러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당원이 되라. 이게요. 계속해서 조금씩 했습니다. 기독당과 신한국당, 한나라당 투트랙으로 계속 가다가 황교안 때 손을 둘이 잡으면서 황교안 때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 그게 작년 황교안 때부터 손을 직접 드러내놓고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광훈 목사가 태극기 집회,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고 거기에 그렇지. 황교안 대표가 오거나 김무성 전 대표가 오거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오거나 오세훈도 거기 갔어. 오세훈도 오고 나경원도 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갔어. 왜? 정광훈 목사는 표와 돈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주진우는 정광훈 목사하고 오래된 사이 하잖아.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야 일종의. 그래서 서로 통화를 해 아직. 맨날 사실은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가 만나자고 하더라고. 가봤더니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너 만난 다음에 그 예배 보다가 네 욕을 했다. 제 욕을 너무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고발이 당했어. 정광훈 목사가 주진우를 욕했다가. 네, 그래가지고 고발 당했어요. 그래서 사법 처리 될 것 같아요. 주진우가 고발한 게 아니야. 네, 어떤 분이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광훈 목사가 저한테 사과하더라고. 제가 얘기했어. 내 욕하는 거는 좋은데 김어준까지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 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안 그러겠다 해서 제가 처벌을 불허한다고 해가지고 봐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제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전화해서 만나고, 이번 주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미래통합당 누구 만났지? 무슨 얘기했지? 그게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주진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주진우가 정광훈 목사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걸 써줬거든. 나는 괜찮다. 내 욕은 해도 되는데. 그런 사이야. 그러다 보니까 듣는 얘기가 많을 거 아니야. 듣는 얘기가 많아서 이 관계들 쭉 파악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를 모을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김문수 도지사만으로는 약한 거야 이게. 약하지. 김문수 도지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구심점으로 정광훈 목사를 찍어가지고 무대에 올려놓고 그럼 저절로 되나? 저절로 안 되니까 당대표가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를 막 키워주는 거야.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그 아래로 모이도록. 왜냐면 자기들이 태극기 부대를 직접
컨트롤하면 욕먹잖아. 탄핵을 부정한다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한테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 뒷얘기는 더 많은데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레인지하고 그 힘을 가지도록 만들어준 사람 중에 전 법무부 장관, 전 국정원장이 또 있어요. 김승규. 이분이 우리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데 사실은 국정원장이었던 사람이 전광훈 목사가 만든 당에 비례 2번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고. 기독당에서 비례 2번이 김승규, 3번이 주옥순입니다. 골 때리는 거잖아. 검찰 출신에 법무부 장관을 하고 국정원장을 했어. 완전 엘리트 코스를 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전광훈 목사가 만든 당의 이번 총선에서 비례 2번이었다니까. 역할이 또 숨어있지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우리 언론은 다루질 않지. 주진우는 알지. 칠판 1분만 써도 돼요? 자, 칠판 써. 고마워.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가 어떤 임무를 부여했는가? 이 전체를 봐야 돼. 지금 언론이 계속 정광훈 목사만 파잖아. 그게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입니다. 잘 보세요. 2016년에 국정농단으로 모두가 촛불을 들었을 때 이걸 막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태극기 집회가 있었어요. 태극기 집회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만들었냐면 박근혜 청와대와 박근혜 국정원이지. 여기서 자 기무사도 기회했지. 기무사 얘네들이 머리가 되고 돈을 대라. 삼성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엄마부대 어버이연합 보수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보수단체 여기에 전광훈 목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태극기 집회를 요렇게 이 사람들이 했어요. 탄핵을 막으려고 집회를 갑자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태극기 부대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구조하에 탄생했다고. 자, 국정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김승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검찰 내 기독교의 대부고 호남 검찰의 대부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고 국정원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의 대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정광훈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황교안은 검찰 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했거든. 네. 근데 그 라인인 거예요, 이렇게. 라인인데 김승규가 황교안보다 몇 수 높은 대부고요.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정광훈만 보이는데 정광훈도 이 대형 기독교의 아직도 막내예요. 대부들은 다 그대로 있어. 정광훈이 사라져?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뒤에서 댓글 달고 그리고 민주정권을 공격하는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8월 6일 날 8월 초에 종로 5가에서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모든 대형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탄핵 운동 8.15 때 하자고 회의를 하고 이 부분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보수단체들 유튜버로 그대로 있어요. 박근혜 국정원 직원들이요. 거의 다 그대로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아직도 돈 있고요. 정광훈만 이번에 드러났을 뿐이에요. 정광훈이 왜 선택됐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정광훈은 쉽게 버릴 수 있거든요. 정광훈은 자극적이어서 언론을 타기도 쉬운데 그런데 버리기도 쉬워요. 쓰다가 버려버리면 되거든. 지금은 버리는 단계예요. 통합당에서도 막 버리고 있고 딴 데서도 막 버리고 있는 거야. 네. 자기가 버림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 정광훈 목사가. 네. 알지? 그럼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지 치어리더 하는 전광훈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이 거대한 이 세력들을 봐야 돼요. 네.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정광훈 목사가 만나면 돈을 줘요.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돈이 이보다 훨씬 더 두꺼웠어. 이보다 훨씬 더 두꺼워. 야, 받지 그랬어. 근데 정광훈 목사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돈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거는 사랑제일교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자, 8.15 집회를 위해서 조중동을 비롯해서 36번 광고를 냈어요. 그 전에 수백 번을 냈어요. 이게 정광훈 목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 버스가 지금 거의 300대 가까이 동원됐다고 하잖아요. 작년에는 더 많이 동원됐고 3.1절 그리고 때마다 계속 동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집회는 돈이 들어요. 돈이죠. 부산에서 버스 타고 왔다 가봐요. 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누구 돈을 줄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을. 무대 만드는데 무대 만드는 거 돈 엄청 들어. 보수 집회는요. 스피커 진짜 최고지. 그러니까 무대도 돈이 들고 동원에도 돈이 들어.
그리고 심지어는 갔다 온 사람들한테 보상을 줬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죠. 돈 얘기는 기자들이 그걸 취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취재해야 돼. 돈을 누가 줬는지를 찾아가면 저 어딘가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정광훈 목사 한 사람이 모을 수가 없어. 그 뒤에 세력이 나오겠지. 그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 보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큰 목사님들이 다 움직였고요. 정치 세력들이 다 움직였어요. 이번도 그래요. 이게 보수 집회의 메커니즘입니다. 총선 이후로 계속 부정적인 이슈가 쌓이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이야. 이때 한 방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이번 8.15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날로 이쪽에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지율을 완전히 떨어뜨릴 홈런을 칠 수 있는 찬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감염 전파의 위험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정타를 날릴 수 있다고 나가서 때렸다가 그 방맹이 뒤가 맞은 거야. 그렇죠.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버스, 장비 이걸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큰 틀 속에 이 꼭두각시다. 그 꼭두각시 하나 잡아서 이 다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딴 데서는 안 하니까 우리밖에 할 수가 없어. 이 시점에서는 정광훈 목사도 이 큰 구조에서 자기가 버림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이제. 정광훈 목사가 요새 맨날 얘기의 절반은 미래통합당 욕하고 있어요. 쓸 수가 없어. 절반 이상이 욕이에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누가 돈을 댔을까요? 누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거를 취재해야 진짜 취재지. 정광훈 목사한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끝났다고 하려고 하는 거야. 네. 내가 정광훈 말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럼 막 와서 욕하더라고. 근데 욕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쪽 편들이야 다. 뭐냐면요. 전광훈 하나로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휘두른 도끼에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이걸 결정타라고 생각하고 휘두른 거예요. 결정타. 광화문에 사람들 꽉 모이면 지지율 더 폭락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야. 미래통합당이 8.15 집회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틀 전까지도 경론이 있었어요. 내부에서 가자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현 국정원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정원에 있는 정치 담당 그리고 양우회라는 국정원의 오비들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주진우가 취재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뒷얘기 듣고 싶으면 유튜브 주기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나하고 주진우밖에 할 수가 없어. 우리 또 이거 전문이잖아 이런 거.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어디 보자. 내가 너희 둘의 궁합을 보아하니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는구나. 잘 맞는 톳과 두부가 만나 만들어진 톳두부 스낵. 100% 제주 자연산 톳과 국산 콩, 햇섭 공정을 통해 만든 제주 코시롱 톳두부 스낵.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이현욱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상임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 한 달 전쯤에 나와가지고 기본 소득의 개념을 주택, 거주에 적용해서 기본 주택이란 걸 내놨어요. 그 아이디어를 창안하신 분입니다. 예, 창안하신 분인데 제가 왜 모셨냐면 그때 이야기를 듣고도 아리까리 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임대주택 일종의 신분 딱지처럼 작동을 해서 계급 갈등의 상징처럼 인용되는 게 임대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이 없는 누구나 입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일부라는 제약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서 심지어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을 팔고 들어올 만큼의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 우리나라 주거 문화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다. 말은 하지만 그걸 구현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월세 시세보다 절반밖에 안 내고 평생 살 수 있는데 호텔 같은 서비스가 있어. 보증금도 얼마 안 돼. 그런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계산이 뽑혔는지를 지금부터 15분 내에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보다 굉장히 좀 주거가 안정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싱가포르는 엄청 강력하게 국가에 개입하잖아요. 예, 국가 개입하죠. 또 유럽에도 장기 임대를 많이 공급해서 주거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 주거 정책을 강력하게 펴서 주거를 안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임대를 아주 부자 빼고는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일단 들어오면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살게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 장기 임대 주택이라는 게 특별히 신분의 상징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예. 오스트리아는 공공임대를 한 역사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오스트리아도 1차 대전의 패전국이기 때문에 패전하고 노동자들에게 좋은 주택을 제공하자. 초기에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전체 시민들의 약 40%가 장기임대주택에 사는데 이 장기임대주택을 아주 핵심 요지에 짓는 겁니다. 지하철역 바로 옆에 지어요. 아, 오히려 입지가 좋은 곳에다가. 예. 장기임대주택은 아주 입지 좋은 데 짓고 부자들은 외곽에 살아요. 불편합니다. 이 부자들이 여기 장보러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80% 이상은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가 아니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일단 들어가면 안 쫓아내요. 부자가 돼도. 자연적으로 소셜 믹스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거네요, 말하자면. 예.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80%의 사람들은 언제든 내가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공주택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해왔어요. 경기주택공사에서 제일 좋은 동네에다가 무주택이기만 하면 누구나. 네. 그리고 주택공사는 본전이 나오도록 본전하다, 돌리겠다. 한다. 그래서 예. 지속 가능하도록. 예, 맞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은 주거 안정이 된 거고 무주택자 중에 공공임대에 가시는 분들은 또 나름 주거 안정이 된 거니까 빼고 나면은 경기도 경우에는 36%의 가구가 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다는 건 주거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뜻이죠. 네. 이분들한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컨셉은 이해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많이 못했단 말입니다. 본전은 하는 구조로 만들자. 원가는 보존하는 방식으로 만들자. 공공주택은 적자로 운영을 했단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세금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한 겁니다. 예, 적자가 나게. 그런데 수돗물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적자가 안 나잖아요. 원가를 보존하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집도 원가를 보존하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원가를 보존하려고 하면 임대료가 비싸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임대료를 낮출 거냐? 그렇죠. 두 가지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첫째 용적률입니다. 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핵심 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임대료가 많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외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외곽으로 가는데 역발상을 해서 핵심 요지니까 용적률을 높게 지으면 땅값의 부담이 적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용적률을 더 높게 허용하자. 예, 고밀도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용적률 200%인 경우하고 용적률 500%인 경우를 비교하면 땅값은 40%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땅값이 확 저렴해지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 한 45층 정도 지을 때까지는 크게 비용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인데 50층 돼버리는 거나요? 예,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데 50층 가까이 짓자. 그러면 땅값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떨어지더라.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용적률 500%를 하면 거의 50% 가까이 떨어집니다. 45% 정도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도심 한가운데 네. 초고층 건물을 올리고 빚가 번쩍한데 그게 공공임대가 네, 맞습니다. 건물이다. 싱가포르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싱가포르 그렇게 하죠. 고층 건물인데 너무 멋있는데 보면은 그게 그 토지 임대부 공공주택인 거예요. 싱가포르의 토지 임대부 분양은 99년 있다가 다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용적률만 좀 높이면 시세보다 절반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금 조달 금리입니다. 돈도 싸게 빌리고 용적률도 많이 높이고 이렇게 하면은 시세 대비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더라도 원가는 보존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용적률 높여주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리로 빌리고. 예, 저리로 그러면 빌리고. 기본은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벌써 예. 발상을 바꿔서. 네. 그리고 교통 요지에다가 예. 아예 짓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전은 쳤고요, 이미. 네, 네. 그러면 좋은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또 선호도를 높은 거죠.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우리 집 앞에 오는 게 싫다고 다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사회에 수용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오는 게 싫단 말이로. 그래서 지금의 공공임대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만들려면 핵심 요지에 짓고 훨씬 좋은 서비스를 해주자. 고급이라는 인식을 만들자. 예, 그래서 호텔식 서비스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호텔식 서비스라는 건 예를 뭐 들어서 밥을 준다든지. 밥을 줘요? 예, 조식을 제공하고. 예. 50층이면 엄청난 세대가 있으니까. 아, 그럼 중간쯤에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용으로 굉장히 저렴한 카페테리아를 만든다. 아, 그렇죠. 또 커뮤니티, 뭐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고, 아이들 돌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도 해줄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사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부러워서 자꾸 오게 만드는. 그래서 외곽에서 아파트 사느니 팔고 우리도 저기 들어갑시다. 예, 그렇게 아니 다른 동네 사람들도 좀 놀러 오고 싶은 임대주택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저항이 적어지고. 성공 모델 딱 하나만 나오면 되겠네. 하나만 하면 됩니다. 딱 하나만 나와서 예. 거기 놀러 갔는데 야 삐까발쩍한 건물인데 끝내줘. 네. 평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월세는 딴 데보다 절반이야. 네, 맞습니다. 보증금도 싸.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있을 수 있어. 네, 맞습니다. 내가 집이 없어야 되니까 내 집 팔고 들어올래. 네. 아무도 시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야, 그게 설마 되겠어? 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누군가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이거 한답니까? 경기도는 이제 이게 핵심 정책으로 정해서 미는 거고요. 네.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시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뭘 도와줘요? 중앙정부가. 이런 형태의 임대주택을 인정을 해줘야죠.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은. 예, 월세를 받을 수 임대주택이라는 것의 요건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컨셉이 성공하려면 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시켜줘야 된다. 네, 누구나 시행령만 고치면 됩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국토부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예, 공공주택법 시행령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 얘기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반응은 뭐 좋은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조성되면 하자. 딱 하나의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고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잘 되면 대박이고 그게 80% 수준에만 도달해도 해볼 만한 네. 실험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왕 하는 김에는 아주 멋있게 할 겁니다. 벌써 지금 저희는 사업지를 한 3군데 보고 있거든요. 올해라도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에는 착공을 한번 해보자. 외관도 정말 멋있는 그런 임대주택 한번 만들어 보자.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하나만 성공하면 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이 얘기 다 안 하고 갔구나. 1인 가구용도 있고 2인 가구용도 있고 3인 가구용, 4인 가구용. 이 실험 성공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최근 여론 동향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박시영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지지난주 나왔을 때하고 여론을 확 뒤집혔잖아. 예? 그거 한번 짚어볼 거.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엎치락뒤치락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 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리얼미터 기준으로 8월 4주차 주중 집계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7주 만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네. 정당 지지도에서도 좌측이 주간이고 우측이 일간인데 7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 40%. 굉장히 익숙한 숫자 아니에요, 이거? 7주 만에 10%포인트 이상, 그리고 9주 만에 40%대로 돌아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전에 발표된 RN서치 데일리한 조사 결과인데 트렌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11%포인트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지도가, 여기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의 지금 붙어 있는 상태고,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발표한 건데 역시 골든크로스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2%포인트. 정당 지지율은 갤럽은 다른 데보다 조금 미래통합당이 좀 낮고 트렌드는 거의 비슷하죠. 지금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갤럽게 발표가 될 텐데 아마도 40%대를 뭐 회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박시영 대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8.15를 정점으로 해서 부동산 국면에서 코로나 국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관망세, 좀 차분해졌죠, 사실. 아니 시장 자체가 또 안정화됐어요. 시장도 지표도 그런 데다가 네. 하향 안정 흐름도 좀 목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광화문이 터지다 보니까 국면 자체가 완전히 전환됐고, 그러면 왜 대통령 지지율이 떴냐? 정부 여당 쪽으로 방역 실패 책임을 통합당은 떠넘기고 있지만 네. 국민 대다수는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 바로 정광훈과 그를 비호했던 통합당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면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집 효과로 대통령 지지율로 반영됐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면초가 외통수에 빠졌다고 봅니다.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 계속 정부한테 얘기하면서 극우 세력과 절연하겠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이런 사람들이 반발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리고 자기들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황교안, 나경원만 그렇게 손잡고 뭐 단상에 올라갔습니다만 그거 문제 있다라고 지적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행사 참석한 사진도 많은데. 예. 저는 이게 추석 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추석 때까지 간다면 이제 그때는 김종인에 대한 대선 잠룡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동안 당내 대권 후보 없다고 하는데 말은 못하고 참고 있었는데 지지율이 계속 이 하강면에 놓여 있습니다. 비호감도가 지금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69%까지 비호감도가 나오는 현상. 통합당에서 이걸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낼 용기가 없죠. 내분에 휩싸일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본질은 뭐냐? 김종인 대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인 대권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수 대표는? 다음 주에 아마 그 지표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광명소 집회가 두고두고 미통당의 미래통합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요. 네,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대선 때까지 무조건 갑니다. 잔상이 계속 남는 사건이에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생계 직격탄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잔상이 걔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국 지표조사 보면 방역 보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할 거냐 통합당이 잘할 거냐 물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거꾸로 찬스이기도 했어요. 미래통합당에. 이참에 태극기 쪽하고 붙었던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끌어버리잖아?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끌고 달고 있잖아요. 본인이 대권 가야 하니까. 대권 가야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대권 욕심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지금 김종인의 전략은 뭐였냐면 부동산 문제나 등등등등 해서 그 다음에 좀 포지티브한 중도화 전략에 그 다음에 서울시장 먹으면 대권 먹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나갈 욕심이 있었다고 보시냐고. 대권에 생각 없어라고 만약에 김종인 얘기했다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 본인도 그렇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권 꿈이 있는 사람이고. 아니, 사실 통합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잘 나갔다. 그러면 김종인 입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지지를 끌어올렸어? 한마디 하고 탁 치고 나왔겠지. 그러면서 저 중도표 내가 끌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쏠려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내 주자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다 죽여놨는데 지금 혼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주자를 의도적으로 키우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 서울에서 다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좀 열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서울에서 미래통합당이 올라갔잖아. 근데 이제 이번 주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지지율이 이게 좀 널뛰기로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죠. 김종인 대권 주자설 여의도에 있어요. 대권 주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대권 주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사실 비대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이 어려운 걸 알고 들어왔다. 두 가지만 얘기하면 김종인 지난번 대선 때 나오려고 몸 풀었잖아요. 출마 선언까지 한 사람이 첫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대위원장 맡았잖아요. 자기한테는 뭐 나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다시 기회가 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저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이기면 자기 덕이고 그러니까 들어왔죠. 본인이 여의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다 자기 하수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누군가는 있다고 봐요. 나는 이분한테 이야기가 들어가는 누군가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대권 욕심이 있다. 자 그러면 이낙연 대 이재명. 우선 갤럽에서는 주관식으로 조사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왔고. 그 갤럽에서는 누굴 지지하냐고 주관식을 물어본다고. 네, 보기를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객관식으로 하는 조사기관들은 거의 팽팽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 의원도 높게 나오고. 지난주 이제 목금토 3일간 조사했던 4개 조사기관이 전화면접 조사로 그러니까 안심모로 100%로 했던 조사에서 24대 22로 이재명 지사가 2%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갤럽에서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처음으로 뒤집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도 보면 이재명 지사가 그 전에 2주 전에 비해 한 6%포인트인가 상승을 했고 이낙연 지사는 1%포인트인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크게 더 안 빠진 건 없는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좀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는 엎치락뒤치락 할 거라고 보여지는 게 이재명 지사가 조금 말실수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반박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어지더라고요. 성격 나오는 거지 성격. 네. 그래서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낙연 의원이 이제 당대표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29일 날 컨벤션 효과 조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있다. 상당 기간은 그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남의 속은 타지만 나는 재밌다? 나는 재밌지. 이낙연 의원이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김무성 대표 때처럼 이제 잠룡으로서의 지지율도 한 뭐 3%, 5%포인트가량 올라갈, 여하튼 이강 구도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윤석열 총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국 사실 지금 전화조사에서 전화면접조사에서 윤석열 빼니까 3위, 4위를 안철수, 홍준표가 하는 거예요. 4%, 3% 수준에서. 홍준표 입장에서도 김종인만 제끼면 그럼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원희룡이나 오세훈 얘기하는데 오세훈은 새가 없어요. 새가 없고. 네, 중요한 모멘텀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인데 오세훈이냐 아니면 이혜훈이냐 나경원이냐 아니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홍종 얘기는 맞죠. 저 보수정에서 워낙 지금 주자가 없다 보니까 교감이 있었겠죠. 김종인 위원장이랑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여 서울시장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판도는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박영선, 추미애 그런 분들이 아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요. 그 홍정욱 의원이 어필할 수 있는 강점 요소가 있어요. 한편으로 또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많죠. 예. 어차피 다스베이다에서 검증하실 거 아니에요? 주진우 푸세요. 서울시장 선거는 팽팽한 싸움이 될 것이다. 팽팽한 싸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부정평가가 아직도 여전히 서울에서는 높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골든크로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건은 이제 후보 문제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과 코로나라고 봐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연말을 거치면서 이게 안정세로 확실히 접어드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통합당은 아까 정광훈 세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포인트가 중요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통합당이 고전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안철수 변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그 부분 걱정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안철수 서울시장 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태규 의원이 뉴스공장 나와서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미래통합당하고 별개로 출마를 하느냐 아니면 단일화를 해서 출마하냐. 이게요. 언제 신호탄이 터지냐면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 이낙연 체제가 만약에 들었으면 열린민주당과 통합 문제가 추석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추석 직후에 정도에. 그러면 통합당과 국민의당 관계가 바로 불이 붙게 돼 있습니다. 세력 대 세력이 통합 국면으로 간다면 안철수한테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이게 잘 돼서 1대1 구도가 되면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워낙 다이나믹해가지고 서울시장은 내년 4월이잖아. 한 40년 후하고 비슷해. 근데 대선은 좀 다르단 말이죠. 이낙연, 이재명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대선을 바라볼 때 민주당이 한 번은 호되게
당하는 게 오히려 약이 돼요. 잘 당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 이런 게 없었으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바로 그게 나오거든. 일리는 말이에요. 국민들은 한쪽이 쭉 가면 왠지 불안하거든.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줬나?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근데 한번 혼내줬으니까 이제 뭐 정신 차릴 거지. 정신 차리겠거니. 그리고 미래통합당 봤더니 제대로 안 되겠네, 역시.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건데, 자, 흐름이 바뀌었고, 이거 잘 관리해야 된다. 이제 본인들 유튜브 광고하고 가요, 이제. 네, 그래서 정치적 안목 키우시려면 박시영 TV를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진보 진영은 남진을 좀 더 좋아하고, 아, 진짜? 예, 보수 진영은 라우나를 더 왜냐면 고향이 영남 호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예, 본방이 다음 주에 나가기 남진 때문에 라우나. 네, 많은 시청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김무겸 전 장관을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박주민 의원이 원포인트로 5분 출연했어요. 광화문 버스 명단을 확보해서,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김무겸 전 장관에게도 5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점에 꼭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장관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느냐 안 가느냐. 예.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그렇게 되면 지급하느냐 마느냐. 그 가장 큰 이슈죠. 하면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그렇죠. 3단계로 가야 됩니까?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3단계로 가면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정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본 그런 상황입니다. 가게들도 사실상 전부 문을 닫고 사람들한테 이동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 이건 거의 뭐 전쟁 상태 비슷하게 봐야죠. 동네 카페나 식당 문 닫아야 된다는 거의 말이니까. 다 문 닫으니까 보통 사람들을 견디기가 힘들죠. 경제 활동이 중지되는 거죠, 사실상. 사실상 그렇죠. 네. 뭐 약국이나 뭐 마트나 이런 것만 연다면서요. 사람들의 이동 자체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그걸 강제할 수 있으니까. 이 동네는 다 닫았는데 저 동네는 영업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럼 모두가 다 닫아야 되니까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짧게라도 감염병과의 싸움에 한번 최고강도로 해보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인 주름살이 엄청나게 크게 올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는 함부로 3단계 격상 이야기를 쉽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3단계 빨리 가져가거든요. 뭐 책임지지 않으면 되니까. 감염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강도의 쇼킹한 그렇죠. 한번 정책이 있어야 이 바이러스가 한번 이렇게 고개가 꺾인다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감염병 관리의 관점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죠. 있지만, 예. 그거하고 이제 밸런스 맞춰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재난지원금 2차 지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한다면 선별이나 보편이냐. 보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별의 기준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현재 복지 체계 내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들,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다른 복지 체계를 통해서 그분들의 일상이 유지가 됩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광범하게 경제적 주름살이 옴으로써 자영업 같은 분들은 거의 지금 사실은 녹초가 된 상태거든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하나는 국민들 모두 다가 이 어려운 형편을 견뎌내자. 그랬을 때 국가는 나에게 어떤 손을 내밀었더라라는 복지 차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경제 차원이다. 소비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위축됨으로써 경제 자체다가 지금 얼어붙고 있는 거, 이거를 녹여주는 역할,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50%, 70% 이렇게 가를 방법이 없어요. 전체 다 주고, 그 대신에 지난번에 99.5% 가까이가 재난지원금을 수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소득자 혹은 정기적으로 수입 있는 분들, 이분들은 나중에 연말정산이라든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수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공지를 하면 나중에 재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재난지원금을 대구시가 선별적으로
중위소득의 100%니까 한 반 정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 딸 전부 다 따로 내보내서 독립가구를 만들어버려요. 그래봐야 10만 원, 20만 원 더 받는 건데 또 공무원들 같은 분들은 대구시가 약속하기를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받아가지 않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부정수급자가 돼가지고 또 나타났어요. 등등. 그러니까 대구시장님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별로 금액도 전부 10만 원 전 시민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 버렸어요. 대구에서 선별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보수정당의 이제 시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편으로 가버렸다. 이미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 대구 지역에서 이번에 광화문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미래통합당 당원들이나 이런 분도 참여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동원의 증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못 찾아냈으니까 다만 광화문 집회에 미래통합당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곤란하죠. 집회를 만들어준 건 민경욱 또 전 의원이잖아요. 당일날 뭐 김진태 전 의원이라든가 뭐 홍문표 현역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참가를 했고 또 그 며칠 전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원들이 각자 알아서 가는 거야.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 등등으로 봐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마지막 역전 카드가 있습니까? 우리 대의원 당원 동지들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이죠. 만약에 본인이 뜻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온 제 정치적인 뭐 역정이야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또 정권 재창출 길에 제 밥값을 해야죠 뭐.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시면 그럴 때 다스베다에 타저 불려주시면 제가 뭐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도 중간에 못 오고 막 강청객 다음 주에는 한 명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가지고 풀 서비스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걸 잘 지켜야 돼요. 저기는 한 덩어리의 큰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억지로라도 만들어낸다고. 잘 지켜야 된다. 어떻게? 다스베이다를 보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서 딴지 방송국을 검색한 다음에 딴지 방송국이 나오면 구독 옆에 가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등급이 있어. 우리는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삼겹살, 부채살, 갈비살, 살치살 하실 분들은 하면 된다. 정말로 할 때. 고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책 좀 사주세요. 책 좀. 더 이상 이거 안 보게 책 좀 사주세요. 이제 물어보고 쓰는 기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네, 있습니다. 예. 박수. 좋은 현상이죠. 예. 당대표 선거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시면 그럴 때 다스베다에 타저 불려주시면 제가 뭐라도 하겠다. 뭐 아이들 돌봄 같은 것도 더 해줄 수 있고 다들 부러워서 자꾸 오게 만드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소송하고 있잖아요. 따박따박 이러다가 강남 부동산 사겠어. 강남 건물주